자, 이어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아쿠아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려고는 하고 있고요. 아쿠아스페이스는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자체 덱스를 어쨌든 운영하는 거가 전체적으로 바이백 펀드의 효율성이나 아돌 지갑의 효율성,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디파이에 저희 생태계 이외의 것들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더 나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쿠아스페이스는 여타 다른 덱스와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덱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덱스로부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군가가 A랑 B라는 토큰으로 페어로 예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분은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쿠아스페이스는요, 투자 수익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즉 제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을 전부 다 투자하신 분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A, B 동일한 페어가 여러 덱스에 있다면 그러한 다른 덱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수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TBL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군가가 A와 B를 가지고 페어로 만들어서 아쿠아스페이스에 예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수익의 90%를 그대로 예치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수익의 10%는 트레저리 지갑으로 쌓이게 되고요. 이 트레저리에 쌓인 10%의 수익금은 전액 크리를 바이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바이백이 된 이 크리들은 저희 생태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는 시스템. 그래서 크릴은 BWPM을 갖고 계신 홀더분에게도 분배가 되고 있고요. 전체 발행량의 40%가 BWPM 홀더에게 분배가 되고 있고요. 또 30%는 아도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배가 되고 있고요. 물론 덱스 내에서 가중치가 있는 풀들에도 크릴은 분배가 될 것이고, 또 5%는 BC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크릴은 분배가 되는, 그래서 저희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다양한 곳들에 다시 크릴이 더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0%의 전체 수익이 다 투자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괭이가 없는 덱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덱스들, V3 중에서 곡괭이가 없는 그런 덱스라고 한다면 그 덱스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덱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쿠아스페이스가 필수 불가결하게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레이섭이라고 하는 덱스의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덱스가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레이섭은 KSP를 스테이킹해서 VKSP를 받아가는 이런 분들이 결국 거버넌스의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KSP의 보팅 파워를 늘려가는 것이 이 덱스의 기본적인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VKSP를 또는 여러 개인들이 VKSP를 계속 확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 덱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클레이섭의 KSP를
스테이킹에서 VKSP를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받아간 VKSP가 특정한 풀들의 투표가 될수록 그 풀들은 더 많은 KSP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랑 테더풀에 예치를 했다면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VKSP를 이 예치된 풀에다가 투표했을 때 더 많은 KSP가 채굴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더 테더풀에 1억을 예치했습니다. 1억을 예치했더니 실제로 이 덱스 내에서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것은 이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1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VKSP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KSP를 엄청나게 스테이킹해서 VKSP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더 테더풀에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비트 테더풀에 투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1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 자,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예치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은 이더랑 테더랑 그리고 KSP를 받아가죠. 교환이 이루어질수록 이더 테더가 수수료로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팅이 많이 될수록 더 많은 KSP를 받아가는 구조인데, 10만원 수익을 냈을 때 이 사람이 이더 테더를 수익금의 50%인 5만원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KSP를 받게 됩니다. 자, 추가로 받는 KSP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6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현재는 클레이수업은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예치자가 1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예치자에게 11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바꿔서 얘가 5만원이고 여기 딱 5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 사람은 10만원의 수익을 냈고 10만원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더 테더에 예치한다면, 여기 예치한다면 한 6만원, 아니 8만원? 8만원? 자, 8만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당연히 더 수익이 많이 나오는 비트 테더풀에 투표를 할 거예요. 자, 여기 투표하면 8만원밖에 못 받고 여기는 10만원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더 테더에 투표를 한다면 KSP가 10만원이 아닌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이 좀 복잡하죠. 자, 이런 거죠. 현재는 A라는 사람은 1억을 예치해서 5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B라는 사람은 비트 테더풀에 투표를 해서 1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A랑 B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A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이더 테더풀에 예치하고 있으니까 너 이더 테더풀에 투표를 해줘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B는 내가 왜? 나 지금 10만원 받고 있는데 나 거기다가 투표하면 8만원 밖에 못 받아. 나 거기서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A랑 B가 친구입니다. 그러면 A는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친구야 그래도 네가 내 친구인데 그냥 여기다가 투표를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투표하면은 나는 현재 10만원 받고 있던 거가 투표로 인해서 KSP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나는 15만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받은 15만원 중에서 너한테 3만원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이제 15만원 중에서 3만원을 줬으니까 A는 12만원의 수익을 받게 되겠네요. B라는 사람도 투표에서 8만원 받지만 이 친구한테 3만원을 받기 때문에 11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A랑 B가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클래스 오브 덱스는 KSP가 스테이킹 되어서 VKSP가 나왔을 때 이것을 더 많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풀에 투표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쵸? 그렇게 될수록 수익이 더 많아지는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처음 가정으로 돌아갈게요. A가 이더 테더 풀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려받는 거가 이더랑 테더를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돌려받고 그리고 KSP를 5만원을 돌려받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럼 A는요 1억을 예치해서 결국 1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생겨서 그러면 내가 1억이 아닌 10억을 예치한다면 10배를 예치하니까 10만원 수익이 아니라 100만원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10억을 예치하면은 1억 예치했을 때 10만원의 수익을 냈으면 10억을 예치하면은 10배이기 때문에 10배의 수익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즉 1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돌려받는 거는 이 수익의 50%인 50만원의 이더랑 테더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KSP로 5만원을 받게 되는, 즉 55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인 거냐면 결국 TBL이 늘어났기 때문에 클래스 오브 덱스의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그 덱스의 이익이 KSP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왜? 나머지 50만원은 어디로 가느냐? KSP를 소각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업은 더 많은 TBL을, 더 많은 예치량이 만들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욱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예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덱스에 있는 곡괭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 많아지는 경쟁자가 똑같이 하루에 발행되는 KSP의 똑같은 양을 더 많은 경쟁자가 나눠갔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클램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렉 펀드랑 아돌 지갑은 전체 발행량의 80%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유가 된 이러한 클램이 현재는 클레이섭의 클램 이더라든가 뭐 클램 비트 이런 풀들에 예치가 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량이 10배가 되거나 100배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똑같이 10배가 되거나 100배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경쟁 풀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클램 이더풀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테더 이더풀도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클램 이더의 예치량만 많아지면 그 클램 이더보다 테더 이더풀이 더 좋은 메리트를 갖게 되고 사람들은 더 메리트가 있으니 그쪽 클램은 예치를 하지 클램 이더에 예치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자원들이 효율성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예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이 그대로 100%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더 테더를 예를 들었으니 똑같이 이더 테더가 여기에 1억이 예치가 된다면 1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더 테더가 10억이 예치가 되면은 100만 원의 수익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쿠아스페이스는 곡괭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치량을 2배로 늘리면 내가 얻어가는 수익도 2배가 되는 구조. 나의 예치량을 10배로 늘리면 나의 수익은 10배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백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당수의 메이저 코인 그리고 저희 자체 코인들 아돌 지갑에 있는 그러한 상당수의 메이저와 자체 코인들이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복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쿠아스페이스는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팀이 수익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팀이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다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 자체의 수익을 늘려주고 그 수익이 다시 저희 생태계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V3의 경쟁 모델보다 경쟁 우위를 갖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의 자산만 예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자산들 가까운 곳으로부터는 저희의 홀더분들의 갖고 있는 비트나 이더들의 그러한 자산분들도 똑같이 아쿠아스페이스에 예치가 될 것이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저희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역시 아쿠아스페이스에 예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TBL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레저리에 쌓이는 값 역시 커지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크릴의 가격을 높이고 높아진 크릴의 가격을 다시 저희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선순환되는 이러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아쿠아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클레이 사업에 대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연계지어서 BCL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비트리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뭐 아비트리지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차익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비트리지, 뭐 차익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생태계 내에서 있는 아비트리지는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일한 코인을 동일한 코인으로 교환하는 아비트리지입니다. 즉, 프롬 토큰에 태거를 집어넣고 투 토큰에도 태거를 집어넣어서 교환을 해버리는 거죠. 10태거를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2에 15태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아무런 위험 없이 5태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10태거로
15태도를 바꾸는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덱스에 이더 태도 풀이 있는데 여기에 이더가 10개가 예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B라는 풀에도 이더 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더가 100개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C라는 덱스에도 이더 태도가 있는데 이더가 1000개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냥 4000테더다. 이 이더리움의 가격은 4000테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A라는 덱스에는 10개의 이더가 예치가 되어 있으면 이 테더는 이거의 400배인 4만 개의 테더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면은 테더가 4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의 가격이 4000테더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더를 테더로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그 사람은 A라고 하는 덱스에 예치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 수학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이 덱스 내에서 이더를 테더로 바꿔버린 거죠. 이 덱스 내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 덱스 내에서 이더를 테더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이더 개수가 줄어들고, 아니죠, 이더를 테더로 바꿨으니까 여기 이더 개수가 늘어나고요. 이더를 투입하니까 테더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더리움이 4000달러가 돼야 정상인데 여기에서만 하나의 이더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100달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 비율이 틀어진 풀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맞춰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봇들의 싸움입니다. 봇들이 이러한 틀어진 비율이 생길 때마다 봇들이 차익 거래를 시도하게 되고요. 그 시도된 결과 다시 1테더의 가치가 1테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는 과정에 이러한 같은 것을 같은으로 수합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씩 이런 거를 얻어가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과거에 인증됐던 것 중에 하나가 1테더로 91테더로 바꾼, 그 정도로 바꾼 것들이 실제로 저희 거를 이용해서 했던 적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저가. 하지만 정말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 봇들이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트리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비트리지는 다시 이더리움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4000달러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봤더니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인 거예요. 바이낸스에. 근데 저희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저희 디파이에서 그래요. 디파이에서 똑같이 가격이 4000달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4010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을 때 저희 디파이에서는요, 아직은 가격이 그대로 40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서 4020이 되었습니다. 더 올라서. 그러면 덱스 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봤더니 덱스 내 가격은 4000인데 바이낸스의 가격은 4020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브릿지를 태워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거기서 팔면은 4000짜리를 4020에 팔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브릿지를 통해서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거기서 판매하는데 가격이 변동이 돼서 실제로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시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아비트리즘은 돕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누군가는 바이낸스에 상당수의 이더리움과 상당수의 테더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1000개, 그다음에 테더 막 1억 개, 1억 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똑같이 저희 디파이 내에서도 똑같이 이더리움을 1000개 그리고 상당수의 테더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소유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이게 4020이고 400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하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1개를 팝니다. 그럼 999개가 되겠죠. 그리고 덱스에서 하나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1001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지갑에는 이더리움의 전체 총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000개로. 하지만 높은 가격에 팔아서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테더는 더 쌓이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것은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봇으로 빠르게 돌리게 됩니다. 즉,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수익이 생기려면 바이낸스에서도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덱스 내에서도 매수 매도를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수익이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합니다. 그 빠르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덱스 내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덱스에 이더리움과 태도가 굉장히 적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익이 생기면 그냥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되지만 결국 덱스 내의 가격은 거래소보다 수행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왜 지금 진행이 됐느냐고 본다면 저희 갖고 있는 크렘이라든가 펄에 대한 풀들은요, 크렘과 펄 풀은 메이저 코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저희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진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은 저희는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클램과 펄과 페어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유저가 이거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바뀌면 알아서 아비트리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클램과 펄이 메이저랑 엮인 것이 아쿠아 스페이스에 일치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쿠아 스페이스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득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비트리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 수업의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다시 생태계에 예치한 사람에게 그대로 분배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 스페이스만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할 만한 좋은 덱스들은 많이 있고요.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덱스에서는 나에게 15만 원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토큰들이 존재하는 덱스 같은 경우에는 몇몇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풀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BC는 다음과 같습니다. BC의 구조는요, KSP를 모아가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BC는 KSP를 모아갑니다. KSP를 모으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VKSP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확보를 하는 이유는 VKSP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 생태계 코인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개의 KSP를 맡기면 BC 프로젝트에서는 한 개의 BC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10,000개의 KSP를 맡기게 되면요, 이 사람은 10,000개의 BC를 받아갑니다. KSP를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장기 락업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락업을 하기도 하는데, 장기 락업을 할수록 더 많은 VKSP를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매력도 때문에 장기 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락업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매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당장 급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실 같은 컨벡스 모델은 KSP를 맡겼을 때 이 맡긴 것을 여기에서 KSP를 락업해서 VKSP를 확보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0,000개의 KSP가 맡겨지면 결국 이 10,000개가, 여기서는 그 10,000개가 KSP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수익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수익 활동을 하게 되는 거를 100% 그대로 BC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락업 없이 그대로 내가 맡긴 걸 가지고 그대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매력도가 있느냐? 첫 번째는 락업이 없다. 락업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10,000개를 맡겼을 때 10,000개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00개가 일을 하는 것들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크립이 BCL 투자자에게 5%가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KSP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과 플러스 크릴까지 받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요 아돌에 대해서 디프레이션 모델, 결국 아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돌 지갑은 36,000개가 일을 하지만 실제 아돌은 28,500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6,000개가 일을 하는 거를 28,500개가 나누어 갖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락업이 없는 대신에 이자를 받으려면 BC를 스테이킹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스테이킹한 거를 다시 풀어서 언스테이킹을 해버리면 락업 기간은 없습니다. 해버리면 1%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아직 수수료는 정확하게 딱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1%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의 수수료를 역시 팀의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수료가 그대로 소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매도할수록 실제로 이 BC의 개수는 줄어드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테이킹한 것을 언젠가 매도할수록 이 개수는 줄어들어서 10,000개가 아니라 9,500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돌과 마찬가지로 결국 10,000개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9,500개가 나누어 먹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실제로 또 다른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본인이 더 갖고 있는 지분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도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B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컨벡스 모델은 현재 클레이 수압 생태계에 2개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2개랑 이 B실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다른 이런 컨벡스 모델들은 맡겨져 있는 것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을 가져가는 주체가 일단 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의 유저들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맡긴 사람들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팀도 운영비로 가져갑니다. 즉, 3개의 주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맡긴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패깅이 깨져버리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B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그대로 전부 다 돌려주는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하는 애들보다 가져가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구조. 매력도가 생기게 되고요. 락업도 없고 그리고 크릴을 또 받을 수 있는, 게다가 그 크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쿠아 스페이스가 성장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투자하지 않겠어 라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매력에 의해서 투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바이백 펀드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지갑들도 똑같이 클레이 사업에서 예치가 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채굴되는 KSP의 일부분은 B실로 실제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의 홀더분들도 KSP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B실의 매력도로 인해서 또 투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 생태계에는 어떤 도움이 있느냐로 본다면 간단합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토큰인 클램과 펄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클램은요 차츰 아쿠아 스페이스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클램과 관련된 페어들은 아쿠아 스페이스에 예치가 되겠지만 펄과 관련된 풀들은 그대로 클레이 섭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펄 비트라든가 펄 이더 뭐 이런 풀들은 그대로 클레이 섭에 남아있게 될 텐데, 여기서 획득되어 있는 VKSP가 이러한 펄 관련 풀들의 투표가 된다면 이 풀들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이 풀들은 자체적으로 수압 이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의 펄이 일정 부분은 이 풀의 추가적인 곡괭이로 추가적인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즉 추가 보상도 있고 수업했을 때의 이익도 주고 그리고 KSP도 더 많이 부여가 된다면 이 풀의 매력도가 생길 거고요. 그럼 그런 매력도는 펄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저희가 70년 동안 구매받게 되는 이 펄의 가격을 지탱해주고 이 풀에 더욱 많은 펄들이 예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바이백 펀드가 투자하는 그러한 펄 관련 부분들은 BWPM이 보상으로 받게 되는 얼로케이션들의 양도 같이 늘려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이 B실은 저희 생태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역할은 결과적으로 저희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클레이스업 덱스에도 같이 이득이 되는, 서로 상승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태계에 대한 이제 얘기는 다 일단은 얘기를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은 복잡하지만 내년에는요 더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더욱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저희의 방향성, 저희는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그 수익이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수익을 100% 돌려준다면 결국에 비슷한 서비스들보다 비교 불가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의 파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쿠아스페이스에 더 많은 TBL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전부 다 BWPM에 모아지는 이거의 가치를 높이는 곳에 사용될 거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서비스들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동안 존재했었던 다양한 좋은 프로젝트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팀의 이익으로 인해서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도 계속 이득을 보면서 동시에 그 이득이 저희 프로젝트의 생태계에도 계속 플러스의 긍정적 요인을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나아가는 방향성이 결국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블루웨일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웨일의 기본은요, BWPM을 모아가는 시스템이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BWPM은 전체 7,000개만 발행이 되었고요. 추가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BWPM을 끊임없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체는 7,000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은 7,000개입니다. 이 중에서 팀에 배정되는 것은 700개의 BWPM입니다. 하지만 팀 지갑은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초기에 분배받은 700개 이외에도 작년에부터 적극적으로 BWPM을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100개 이상의 SBWPM을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지갑을 보면은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100개 이상의 BWPM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돌 지갑 역시 BWPM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이것도 지갑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아돌 지갑에도 100개 이상의 BWPM이 모아져 있습니다. 바이백 펀드도 BWPM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1,445개 정도를 일단 획득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금으로 BWPM을 모아간다기보다는 바이백 펀드의 투자 수익으로부터 BWPM을 끊임없이 바이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더들이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WPM은 지속적으로 팀과 아돌 지갑과 바이백 펀드가 끊임없이 매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개수는 줄어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가격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팀 지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 지갑은요, 저희가 인수한 2023년 12월 달부터 22년 12월 달부터 한 번도 팀 지갑에 있는 자산이 내부로 반출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돌 지갑의 초기 클레이 수수료를 위해서 한 10클레이 정도는 보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10클레이 정도 이런 거 수수료 명목 이외에는 한 번도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습니다. 즉 운영비로 팀 지갑이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24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팀 지갑에 있는 자산이 운영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팀 지갑에 있는 자산들은 물론 팀 지갑에 있는 빗돈을 PM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테더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산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자산들이 투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SBWPM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것들이 작년에만 100개 이상의 BWPM을 모아갔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2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모아갈 겁니다. 아돌 지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돌은 3차 판매까지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4차 판매가 남았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BWPM을 계속 모아가서 저희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40% 정도는 아돌 지갑의 40%는 저희 생태계 코인들로 구성이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역시 아돌 지갑도 BWPM을 모아갑니다. 바이백 펀드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금을 유지하면서 늘려가는 구조이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들 수익으로 BWPM을 끊임없이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SBWPM과 관련된 수익성, 즉 수익성이 아니고 이제 얘는 이제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SBWPM 클램이라던가 SBWPM 풀들이 이제는 여기에 수익을 많이 몰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익은 나오겠지만 저희의 방향성은 BWPM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유동성 풀의 매력도를 키우진 않습니다. 그러면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여기다가 예치를 하느냐? 예치되는 것은 팀과 아돌 지갑들이 여기에 예치를 해서 탄탄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것을 50%는 두 지갑이 여기에 전체의 50%는 이 두 지갑이 차지하겠다가 올해 목표였습니다. 근데 벌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즉, 그 50%는 매도가 되는 물량들이 아니라 그냥 탄탄한 유동성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80%까지를 차지하는 것, 이게 일단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로부터 저희 투자자들이 자산에 잡혀있는 자산의 가치만큼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즉 급전이 필요해서 BWPM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 지갑에 1억이 찍혀 있는데 이걸 현금화 있을 때 1억과 비슷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탄탄하게 유동성을 키워나갈 거고요. 그 키워나가는 역할을 팀과 아돌 지갑이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 투자하고 언제든 본인이 필요할 때 다시 현금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더들의 물량은요, 손바뀜이 끝났습니다. 손바뀜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의 운영 주체가 1차, 2차, 3차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현재 4차 운영 주체인데 1차, 2차, 3차 운영 주체가 갖고 있던 물량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보시 매수한 물량도 없습니다. 다 이미 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BWPM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다 실제로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매수한 본인의 개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과매도가 생겼다. 이것은 다 그냥 개인의 판단이고요. 또 과매수가 생겼다. 그냥 개인의 판단입니다. 여기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VC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투자자도 없고요. 그리고 따로 팀이 분배받는 무엇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생태계에 있는 펄은 100% 그냥 투자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 생태계에서 뭐 일부가 트레저리로 잡히고 일부가 VC에 잡히고 일부가 팀 물량으로 잡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VC가 매도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던가 팀 물량이 운영비를 위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어떤 투자는 그냥 홀더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결국 더 많은 홀더분들이 블루웨일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점점 커져서 그 수익이 다 그대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